배운 적도 없는 피아노였다. 그런데 이 멜로디를 내 손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날 피아노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시작했다. 오늘도 인형 같은 이야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요양병원 주차장. 강서훈은 낡은 셔틀버스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엔진이 겨우 깨어났습니다. 3년째 몰고 있는 버스였습니다. 계기판이 포스트잇에는 환자분들 천천히, 급브레이크 금지, 오늘도 안전운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훈은 첫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3명의 어르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매를 앓는 김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 기다려. 서훈은 버스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차분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진정했습니다. 착하네. 우리 아들 닮았어. 병원에 도착하자 로비가 분주했습니다. 서훈은 환자들을 휠체어에 태워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다 로비 구석에 낡은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말라버린 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저 피아노 고장 난 지 오래됐는데 왜 안 치우는 거래요? 회장님이 그대로 두래요. 추억이 있으신가 봐요. 서훈은 피아노 앞을 지나치는 순간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일했습니다.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동안 서훈은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저 기사님 진짜 말이 없으시네. 그래도 일은 잘하시잖아. 서훈은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 변화 없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익숙한 평가였습니다. 퇴근길 공사로 우회도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해안도로였습니다. 바다가 보이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서훈은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을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왜 바다가 이렇게 두려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서훈은 바다에서 눈을 돌린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 냉장고에서 라면을 꺼내 끓였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기 직전 파도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누군가의 비명,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 서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훈은 다시 누워 잠들려 애썼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서훈은 시골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찾아뵙는 게 서후의 습관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당에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고 평상 위에는 호박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말순 할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왔구나. 밥은 먹고 왔어? 아직이요. 할머니 밥 먹으러 온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앞치마를 툭툭 털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우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오래된 나무 마루는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가 편안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가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서우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떴습니다. 할머니의 밥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요새는 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할머니야말로 몸은 좀 어때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야 뭐. 늙은이가 어디 아프지 않겠니? 서우는 할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등의 핏줄도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서우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너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어? 서우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어릴 때요? 응. 할머니랑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그냥 할머니 집에서 자란 것만 기억나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어린 시절 기억은 다 까먹는 법이야. 서우는 할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어두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걸 굳이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방 청소해뒀다. 들어가서 쉬어. 서우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이불장 하나, 그리고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전자 키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할머니가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서우는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켰습니다. 건전지가 다 닳아서인지 소리가 약하게 났습니다. 서우는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 레, 미, 솔, 라. 단순한 선율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서우는 이 멜로디를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몸에 새겨진 것처럼. 그 노래 또 치네.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우는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문가에 서서 서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들은 거야? 그 노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서우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할머니가 슬퍼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서우는 마을 회관에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우는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르신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새 실종 노인 많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뉴스 보니까 한 달에 몇십 명씩 실종된대.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겠어. 서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종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할머니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우야. 네. 넌 참 기특하게 컸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우는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거야. 서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우는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하지 않는 한 서우도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특하게 컸다는 말. 왜 할머니는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그 말을 했을까? 서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쳤던 멜로디를 음계로 적어봤습니다. 도, 레, 미, 솔, 라. 서우는 이 멜로디가 어디서 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시골의 밤은 고요하면서도 시끄러웠습니다. 서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잠들기 직전 서우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내 어린 시절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걸까? 왜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려다 멈추는 걸까? 서우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요양병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복도 곳곳에서 청소가 한창이었습니다. 서우가 셔틀버스를 주차장에 세우고 로비로 들어서자 간호사 한 명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우 씨, 오늘 재단 이사장님 오시는 거 알죠? 네, 들었어요. 다들 긴장하고 계세요. 회장님이 직접 오시는 건 6개월 만이거든요.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혜경 회장.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서우는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엄격하지만 공정하고 냉정하지만 환자들을 누구보다 생각한다는 평가였습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병원 정문에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혜경 회장이었습니다. 서우는 로비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지만 자세는 고닫고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여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병원장과 간호부장이 현관 앞에서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우는 자리를 비켜 복도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회장 일행이 지나갈 때 서우는 무심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회장도 서우 쪽을 힐끗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우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놀람? 아니면 의아함? 서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 일행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장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서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들을 병실로 모시고 의료기구를 옮기고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점심 무렵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서우가 1층 복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로, 빨리. 서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 전담 운전기사가 가슴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재빨리 달려가 기사를 부축했습니다. 흉통호소, 심근경색 의심, 응급카트가 급히 도착했고 기사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병원장이 황급히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도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해서 병원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사님이 당분간 운전을 못하실 것 같아서.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죠. 그게 급하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병원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복도 끝에 서 있는 서우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우 씨, 서우는 걸어왔습니다. 네, 병원장님. 서우 씨, 운전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병원장은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이 직원은 저희 병원에서 3년째 셔틀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고 한 번 없고 환자분들께도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급한 대로 오늘 회장님을 모시게 할까요? 회장은 서우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서우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회장과 눈을 맞췄습니다. 떨리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강서후입니다. 운전 경력은 10년입니다. 사고 경험은 없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를 맡아보세요. 병원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분 후 서우는 회장의 세단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셔틀버스와는 차원이 다른 차였습니다. 하지만 서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차였습니다. 안전하게 모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회장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서우는 백미러로 회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시청 앞 의료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우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부드럽게 출발했고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급가속도, 급브레이크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운전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가끔 백미러 너머로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서우의 운전 자세, 핸들을 잡는 방법, 시선 처리, 모든 것이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였습니다. 서우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 검지로 핸들을 2번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이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습관, 그 동작,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강서우 씨, 네, 회장님. 나이가 30입니다. 고향은 경남 쪽 시골입니다. 가족은? 서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시선은 계속 서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료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서우는 차를 완벽하게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우는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회장이 나왔습니다. 서우는 다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회장이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죠. 네, 회장님. 돌아오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계속 서우를 관찰했습니다. 서우가 운전할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 신호를 기다릴 때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것, 모든 것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우는 차를 원래 자리에 주차했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강서우 씨, 네. 며칠만 더 나를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기존 기사가 회복할 때까지. 서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장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장이 서우를 불렀습니다. 서우 씨, 회장님께서 당신을 한동안 전담 기사로 쓰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괜찮겠어요? 셔틀버스는 다른 직원이 맡을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병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회장님은 까다로운 분이지만 공정하신 분이에요. 잘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왠지 모를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끌림도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병원 로비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진료가 시작되기 전 잠깐의 공백 시간이었습니다. 서우는 회장의 다음 일정까지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서우는 또다시 그 피아노 앞에 멈춰 섰습니다. 1층 로비 구석에 자리 잡은 오래된 피아노, 먼지가 쌓인 건반 덮개, 말라버린 조화, 금이 간 의자, 모든 것이 오래전에 멈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실에 있었고 환자들은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 서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악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 앞에 서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서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낡은 의자는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건반 덮개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서우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건반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건반에는 금이 가 있었고 어떤 건반은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악기였습니다. 아마 수십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서우는 검지로 한 건반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났습니다. 서우는 다른 건반도 눌러봤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러다 어느 순간 서우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 레, 미, 솔, 라. 단순한 멜로디였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키보드로 쳤던 그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다음 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서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에 몸을 맡겼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자장가. 누군가를 재우기 위한 노래. 서우는 왜 이 노래를 알고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멜로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우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는 건반도 있었고 소리가 나지 않는 건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멜로디는 살아 있었습니다. 2층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혜경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병원장과 회의를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멜로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회장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아무도 모르는 노래였습니다. 회장이 딸에게 그리고 손자에게만 들려주던 비밀스러운 자장가였습니다. 악보도 없었습니다. 녹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그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피아노 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딸, 웃고 있는 딸,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던 딸, 그리고 그 딸의 아들, 30살 때의 손자,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던 아이. 회장은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서우가 보였습니다. 서우는 눈을 감고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남자의 뒷모습, 검은 머리, 곧은 어깨, 건반 위에서 움직이는 손가락.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멜로디가 끝났습니다. 서우는 마지막 음을 누르고 손을 건반에서 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피아노를 바라보는 서우의 눈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곡을 내가 어떻게 아는 거지? 서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당황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니?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서. 회장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곡은.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서우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회장이 왜 이렇게 동요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잘못한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곡은 내 아이가 마지막으로 부른 곡입니다. 서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아이요? 내 딸과 손자. 30년 전에 바다에서 잃었습니다. 서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다. 그 단어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자장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악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멀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다, 자장가, 30년 전.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2층 계단 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정신과 과장 윤은채였습니다. 은채는 회장의 주치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회장의 트라우마를 치료해온 의사였습니다. 은채는 회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상실의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채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저 젊은 기사였습니다. 은채는 서우를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서우의 얼굴, 자세, 손동작, 그리고 방금 연주한 그 멜로디. 은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가능한 추측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그 생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은채의 직관은 계속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은채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걸어가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회장과 서우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은채가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선생, 괜찮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제 진료실로 오시겠습니까?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우를 돌아봤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은채와 함께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서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서서 건반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서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슬픔 가득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 내 아이가 마지막으로 부른 곡입니다. 서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바다 사고, 잃어버린 딸과 손자, 그리고 자장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될 것 같으면서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 자장가를 알고 있는 걸까? 서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우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의 차가 주차장에 이미 서 있었습니다. 서우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대기했습니다. 8시 정각 회장이 나왔습니다. 서우는 재빨리 내려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습니다. 평소처럼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의 동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본사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서우는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 너머로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서우 씨. 네, 회장님. 어제 연주한 곡. 정말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닙니까? 서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집에서도 가끔 키보드로 그 멜로디를 쳤는데 할머니도 어디서 들었냐고 물으셨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사신다고 했죠? 네. 부모님은? 서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네. 제가 기억하는 건 할머니 집에서부터입니다. 7살이나 8살 때부터요. 회장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전 기억은 없습니다. 완전히 백지예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우는 회장이 무언가 더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서우는 차를 주차하고 회장을 배웅했습니다. 회장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서우를 돌아봤습니다. 오후 4시에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이 사라진 후 서우는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회장은 내 과거를 묻는 걸까? 서우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자신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윤은채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자신의 진료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은채는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1993년 해상사고, 실종 아동, 신원 미상남아. 검색 결과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은채는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1993년 7월 15일 남해안 해상에서 유람선 전복사고 발생. 사망 3명, 실종 2명. 은채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실종자는 한수진 씨 32세와 그의 아들 한민중 군 4살로 확인. 일주일간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발견되지 않음. 은채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수진, 회장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한민준, 회장의 손자 이름이었습니다. 은채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며칠 후 날짜의 기사를 찾았습니다. 1993년 7월 20일 해안가에서 신원 미상 남아 발견.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으로 인근 병원 이송. 남아는 말을 하지 못하며 기억상실 증상 보임.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날짜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닷새 후였습니다. 은채는 더 검색했습니다. 보호소 관련 기록을 찾았습니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소에 아동이 입소한 날짜는 공개 기록에 있었습니다. 1993년 8월 5일. 은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사고 발생, 아이 발견, 보호소 입소. 시간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은채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은채는 서우의 나이를 떠올렸습니다. 30. 1993년생이라면 지금 31나 32이어야 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상실 아동의 경우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추정 나이로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1살이나 2살 차이가 날 수 있었습니다. 은채는 책상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회장에게 말해야 할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추측으로 회장에게 헛된 희망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장가, 서우가 연주한 그 멜로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채는 확신했습니다. 은채는 결심했습니다. 더 조사해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우는 회장을 데리러 본사로 갔습니다. 회장이 차에 탔습니다. 오늘은 병원이 아니라 회장의 저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집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우는 회장이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해안가 쪽이었습니다. 서우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바다, 또 바다였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서우는 바다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야 끝에 파도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에 땀이 배어들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서우는 이를 악물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저택이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큰 집이었습니다. 정원이 넓었고 건물은 2층짜리 양옥이었습니다. 서우는 차를 현관 앞에 세웠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우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서우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차 한잔하고 가십시오. 서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회장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가구는 고급스러웠지만 생활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 피아노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피아노보다 더 오래되고 품격 있는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검은 광택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우는 무의식적으로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건반 덮개를 만지려는 순간 서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을 거두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쳐보시겠습니까? 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송구합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2층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2층 복도 끝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우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까?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우는 저택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장의 집, 피아노, 금지된 방,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우 자신이 가장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우는 매일 회장을 모시며 전담 기사 역할을 했습니다. 병원, 본사, 저택을 오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가끔 서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우가 회장을 저택에 모셔다 드리고 나오려는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서우 씨. 네, 회장님. 내일부터 이 집에서 근무하시겠습니까? 서우는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요? 네. 전담 기사 겸 개인 비서로 일하는 겁니다. 급여는 지금보다 2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숙소도 이 저택 별채에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서우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일도 있고 병원 장관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내 개인 직원으로 옮기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회장은 서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고용주의 제안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주말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에 대답을 들려주십시오. 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왜 회장은 자신을 이렇게 가까이 두려는 걸까? 주말, 서우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앉아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서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새 일을 제안받았어요. 무슨 일인데? 병원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거예요. 전담 기사이자 개인 비서로요. 할머니는 찻잔을 든 채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조건이니? 네. 급여도 2배고 숙소도 제공된대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회장님은 어떤 분이신데? 엄격하지만 공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서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근데 저를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으세요. 뭔가 찾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우야. 네. 너는 그 일을 하고 싶니? 서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회장님 곁에 있으면 뭔가 편안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좋겠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서우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내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서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안 멀어져요. 주말마다 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자신의 방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우는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사 오십시오. 그날 저녁 서우는 자신의 짐을 챙겨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방 하나와 작은 박스 2개가 전부였습니다. 서우의 삶은 그만큼 단순했습니다. 별채는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침실, 작은 거실,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서우는 커튼을 쳤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본체로 갔습니다. 회장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우가 인사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편하게 지내십시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우가 돌아서려는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서우 씨, 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녁마다 그 피아노를 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우는 거실의 그랜드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당신이 아는 그 자장가만 쳐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서우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우는 매일 저녁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장가를 연주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회장의 얼굴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은 마음의 안식을 느꼈습니다. 서우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자장가 소리. 모두 흐릿했지만 분명 존재하는 기억이었습니다. 한편 윤은채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1993년 당시 해안가 병원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공개된 의료 통계 자료였습니다. 그해 7월 넷째 주에 저체온증으로 입원한 아동이 한 명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이, 성별, 입원 날짜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은채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의료 기록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 하지만 그것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장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우의 동의도 필요했습니다. 은채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못 접근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우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틀 후 은채는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저택 서재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은 책을 덮고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십시오. 강서우 씨에 대해서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은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회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서우 씨와 회장님 손자 사이의 유사점들을. 회장은 말없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나이, 그 자장가, 그리고 여러 습관들. 모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윤 선생은 뭘 알고 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993년 사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해안가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남아에 대한 기사도 봤습니다.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DNA 검사입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민준이라면. 회장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또다시 그 절망을 견뎌야 합니까? 은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의문을 안고 사는 것보다는. 회장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를 진행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채는 서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우 씨, 앉으십시오. 서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채를 처음 제대로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은채는 정신과 과장답게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시죠? 네. 윤은채 과장님이시죠? 회장님 주치의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부른 건 회장님 건강 때문입니다. 서우는 긴장했습니다. 회장님이 편찮으신가요?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은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우를 관찰했습니다. 서우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오랫동안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사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죠. 그 사고 말씀이시죠? 알고 계셨군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분과 손자분을 바다에서 잃으셨다고.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회장님 곁에 계시면서 회장님의 감정 변화를 잘 살펴주십시오. 너무 동요하시거나 불안해하시면 저에게 바로 연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서우 씨, 혹시 건강검진 받은 지 오래되셨나요? 서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종합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회장님 개인 직원이 되셨으니 당연히 건강관리도 받으셔야죠. 그게 필요한가요? 물론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니 더더욱 중요하죠.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검진 일정 잡아주시면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은채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DNA 샘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진 과정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하면 되었습니다. 서우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서우는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등 기본적인 검사들이었습니다. 서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은채는 서우의 혈액 샘플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서도 혈액 샘플을 받았습니다. 정기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두 샘플은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은채는 검사 의뢰서에 특별 요청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비밀 유지, 신속 처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은채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결과 모두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매일 저녁 서우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 자장가를 들을 때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자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딸의 모습, 그리고 서너 살 때의 민준,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오던 아이. 회장은 서우를 관찰했습니다. 걷는 모습, 말하는 습관, 웃을 때 표정, 모든 것이 민준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우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서우 씨. 네, 회장님. 당신은 어린 시절을 정말 기억하지 못합니까? 서우는 피아노 앞에 앉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7살 이전 기억은 완전히 없습니다. 아무것도? 단편적인 이미지나 소리도? 서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바다 꿈이요. 파도 소리, 차가운 물, 그리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 목소리입니까? 모르겠어요.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의 목소리, 민준을 부르던 딸의 목소리. 그 꿈을 자주 꿉니까? 요새 더 자주 꿔요. 여기 와서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당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요. 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자신 사이에 묘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주말 서우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네, 할머니. 둘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악몽 같은 거 꾼 적 있었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요새 꿈을 자주 꿔서요. 바다 꿈이요. 할머니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떤 꿈인데? 파도 소리가 들리고 물속에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우야. 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넌 말을 하지 못했어. 겁에 질려 있었고 밤마다 악몽을 꿨지. 서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보호소에서 너를 데려왔을 때 아무도 내 신원을 알지 못했어. 넌 그냥 신원 미상 남아였어. 왜 할머니는 저를 데려가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 너무 불쌍해 보였거든. 그리고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아이는 내가 돌봐야 한다고. 서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제 진짜 가족은? 모르겠다. 당시에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어. 내 가족을 찾으면 너를 잃을까봐. 서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고백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미안하다, 서우야. 할머니가 이기적이었어. 서우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는 서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할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바다, 배, 여자의 목소리.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민준. 그 이름이 서우의 귀에 울렸습니다. 서우는 꿈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준. 그게 내 이름인가? 서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은채는 아침 일찍 검사기관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은채는 심호흡을 하고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은채의 눈은 가장 중요한 문장으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일치도 99.9%, 생물학적 혈연 관계가 확실합니다. 은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서훈은 한민준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자가 맞았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의사로서, 회장의 오랜 주치의로서 이보다 기쁜 순간은 없었습니다. 진정을 하고 은채는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저택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1시간 후 은채는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은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봉투를 꺼내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숫자들을 읽었습니다. 그래프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유전자 일치도 99.9%.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은채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울음소리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슬픔과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참 후에야 회장이 진정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우 씨에게 말씀하셔야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은채는 이해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손자. 하지만 그 손자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전해야 할까요?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마십시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우는 평소처럼 피아노를 쳤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 청년이 민준이라는 것을. 회장은 서우의 모든 움직임을 새롭게 봤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방식,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음악이 끝날 때 작게 미소 짓는 모습,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서우가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서우 씨, 네. 혹시 2층 끝방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서우는 놀랐습니다. 회장이 금지한 방이었습니다. 궁금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나와 함께. 서우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오래된 문 앞에 섰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심호흡을 하고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서우가 뒤따랐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회장이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불이 켜지자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아이 방이었습니다. 작은 침대, 장난감 상자, 책장, 모든 것이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우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아이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서툰 그림들이었습니다. 가족 그림도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그리고 작은 아이. 서우는 그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방은 내 손자 방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자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서너 살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죠. 서우는 방 안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책장에 그림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장난감 상자에는 낡은 인형과 자동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우는 그중 한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간 인형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우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플래시백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토끼 인형을 안고 잠드는 장면, 여자가 자장가를 부르는 장면, 따뜻한 방, 부드러운 이불, 사랑스러운 목소리. 민준아, 잘 자. 서우는 인형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거였나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거였습니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던 인형이었어요. 서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토끼 인형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인형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이 방에서 놀던 기억, 엄마가 책을 읽어주던 기억, 할머니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던 기억. 저는 민준인가요?
회장은 서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한민준입니다. 내 손자예요. 서우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우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 그리움, 슬픔, 그리고 이제야 찾은 기쁨.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한참 후에야 둘은 진정했습니다. 서우는 방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나요?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엄마지만 그리운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찾으려 하셨나요? 물론이죠. 30년 내내 찾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강서후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이제 함께 살 수 있어요. 서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말순 할머니도 알아야 해요. 회장은 놀랐습니다. 말순 할머니?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분도 제 가족이에요. 회장은 이해했습니다. 서우를 키운 그 할머니, 그분이 없었다면 서우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을 꼭 만나봐야겠네요. 감사 인사를 드려야죠.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두 할머니, 두 가족.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회장은 서우의 고민을 알아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서우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짜 할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별채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한민준이다. 그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끼 인형을 안았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기억이었습니다. 서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말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드디어 찾았구나. 한편 윤은채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1993년 당시 해안가 병원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공개된 의료 통계 자료였습니다. 그해 7월 넷째 주에 저체온증으로 입원한 아동이 한 명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이, 성별, 입원 날짜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은채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의료 기록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 하지만 그것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장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우의 동의도 필요했습니다. 은채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못 접근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우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틀 후 은채는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저택 서재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은 책을 덮고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십시오. 강서우 씨에 대해서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은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회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서우 씨와 회장님 손자 사이의 유사점들을. 회장은 말없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나이, 그 자장가, 그리고 여러 습관들. 모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윤 선생은 뭘 알고 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993년 사고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해안가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남아에 대한 기사도 봤습니다.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DNA 검사입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민준이라면. 회장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또다시 그 절망을 견뎌야 합니까? 은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의문을 안고 사는 것보다는. 회장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를 진행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채는 서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우 씨, 앉으십시오. 서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채를 처음 제대로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은채는 정신과 과장답게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시죠? 네. 윤은채 과장님이시죠? 회장님 주치의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부른 건 회장님 건강 때문입니다. 서우는 긴장했습니다. 회장님이 편찮으신가요?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은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우를 관찰했습니다. 서우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오랫동안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사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죠. 그 사고 말씀이시죠? 알고 계셨군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분과 손자분을 바다에서 잃으셨다고.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회장님 곁에 계시면서 회장님의 감정 변화를 잘 살펴주십시오. 너무 동요하시거나 불안해하시면 저에게 바로 연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서우 씨, 혹시 건강검진 받은 지 오래되셨나요? 서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종합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회장님 개인 직원이 되셨으니 당연히 건강관리도 받으셔야죠. 그게 필요한가요? 물론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니 더더욱 중요하죠.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검진 일정 잡아주시면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은채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DNA 샘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진 과정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하면 되었습니다. 서우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서우는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등 기본적인 검사들이었습니다. 서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은채는 서우의 혈액 샘플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서도 혈액 샘플을 받았습니다. 정기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두 샘플은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은채는 검사 의뢰서에 특별 요청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비밀 유지, 신속 처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 일주일은 은채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결과 모두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매일 저녁 서우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 자장가를 들을 때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자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딸의 모습, 그리고 서너 살 때의 민준,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오던 아이. 회장은 서우를 관찰했습니다. 걷는 모습, 말하는 습관, 웃을 때 표정, 모든 것이 민준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우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서우 씨, 네, 회장님. 당신은 어린 시절을 정말 기억하지 못합니까? 서우는 피아노 앞에 앉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7살 이전 기억은 완전히 없습니다. 아무것도, 단편적인 이미지나 소리도. 서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바다 꿈이요. 파도 소리, 차가운 물, 그리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 목소리입니까? 모르겠어요.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의 목소리, 민준을 부르던 딸의 목소리. 그 꿈을 자주 꿉니까? 요새 더 자주 꿔요. 여기 와서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당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요. 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자신 사이에 묘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주말, 서우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네, 할머니. 둘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악몽 같은 거 꾼 적 있었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요새 꿈을 자주 꿔서요. 바다 꿈이요. 할머니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떤 꿈인데? 파도 소리가 들리고 물속에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우야. 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넌 말을 하지 못했어. 겁에 질려 있었고 밤마다 악몽을 꿨지. 서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보호소에서 너를 데려왔을 때 아무도 내 신원을 알지 못했어. 넌 그냥 신원 미상 남아였어. 왜 할머니는 저를 데려가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 너무 불쌍해 보였거든. 그리고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아이는 내가 돌봐야 한다고. 서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제 진짜 가족은? 모르겠다. 당시에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 단서도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어. 내 가족을 찾으면 너를 잃을까봐. 서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고백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미안하다, 서우야. 할머니가 이기적이었어. 서우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는 서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할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바다, 배, 여자의 목소리.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민준. 그 이름이 서우의 귀에 울렸습니다. 서우는 꿈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준. 그게 내 이름인가? 서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우는 말순 할머니를 저택으로 모셔왔습니다. 두 할머니가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한혜경 회장은 현관 앞에서 말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오래된 버스에서 내리는 말순 할머니를 보는 순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작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평생 노동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혜경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 이렇게 위험 있는 분이 자신에게 절을 하다니.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회장은 고개를 들고 말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민준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말순 할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아이가 불쌍해서. 할머니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서우는 두 할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분은 자신을 낳아준 할머니, 한 분은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사고가 난 건가요?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1993년 7월 15일이었어요. 우리 딸 수진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유람선을 탔죠. 날씨가 좋았어요. 가족 나들이였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어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죠. 배가 기울었고 물이 들어왔어요. 말순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를 구명조끼에 묶었대요. 마지막까지 아이를 지키려 했죠. 하지만 둘 다 바다로 떨어졌어요. 회장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구조대가 와서 생존자들을 건졌지만 수진이와 민준이는 찾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서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살리려 했다는 사실이. 그런데 민준이가 살아있었군요.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엿새 후에 해안가에서 발견됐대요.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이 심했지만 살아있었어요. 회장은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민준이를 살린 거예요. 구명조끼에 묶어서 파도에 떠밀려가게 했던 거죠. 서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엄마였지만 그 사랑은 느껴졌습니다. 회장이 말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민준이를 데려가게 되셨나요? 말순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할머니는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말도 안 하고 밤마다 악몽을 꾸고 밥도 잘 안 먹고 다들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데려왔어요. 한두 달만 돌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키우신 거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아이를 보호소로 돌려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신원을 찾으려는 노력은 안 하셨나요? 회장의 질문에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했어요. 경찰서에도 가고 실종 아동 신고도 확인하고 그런데 일치하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IMF 직후라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어요. 아이 가족을 찾으면 이 아이를 잃을까봐. 이기적인 마음이었죠.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살리셨어요.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평생 감사할 겁니다.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서우도 울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이렇게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에요. 민준이에게는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신 거죠. 말순 할머니가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까지요? 물론입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회장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우는 두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들 감사해요. 두 분 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의 식사였습니다. 서우는 피아노를 쳤고 두 할머니는 나란히 앉아 들었습니다. 자장가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들리는 그 멜로디. 회장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서우가 돌아섰을 때 두 할머니는 박수를 쳤습니다. 서우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날 밤 서우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습니다. 바다 꿈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자장가를 부르는 꿈, 할머니가 피아노를 치는 꿈, 행복했던 시절의 꿈. 서우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커튼도 걷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바다는 자신을 앗아간 곳이 아니라 자신을 살려준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우는 회장, 윤은채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은채 선생, 고맙습니다. 회장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채는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서우 씨, 아니 민준 씨, 축하드립니다. 서우는 아직 민준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은채는 두 사람에게 조언했습니다. 30년 동안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바로 그날 오후 서우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시골 보건소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우는 급히 시골로 향했고 회장도 직접 찾아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는 절대 할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택에 가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야. 난 여기가 편해. 할머니는 완강했습니다. 서우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호적 정정, 이름 변경,
재산 상속, 복잡한 서류들이 쌓여갔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강서우 씨의 법적 이름을 한민준으로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증거 서류로 DNA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강서우는 사라지는 건가요? 변호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기술적인 질문만 예상했는데 감정적인 질문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돼. 강서우로 살아도 괜찮아. 서우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 손자잖아요. 그건 DNA가 증명했어.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 서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서우로 살아온 30년. 그 시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민준이라는 정체성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우는 윤은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채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두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당신은 지금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어요.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다른 하나를 잃는 것 같죠. 맞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두 세계를 모두 경험했어요. 강서후로서의 삶도 한민준으로서의 뿌리도 그 둘을 합치면 되는 거예요. 서우는 은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떻게요? 이름은 당신이 정하면 돼요. 강서우든 한민준이든 아니면 둘 다 쓰든. 중요한 건 당신이 편안한 거예요.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의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이름은 한민준으로 하되 통칭은 서우를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민준이지만 서우이기도 해요. 두 이름을 다 쓸래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야. 법원은 호적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한민준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서우를 서우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에게 상속권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이건 내 권리야. 저는 할머니가 있으면 돼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회장은 손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원하는 손자.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민준 명의로 하되 실질적인 관리는 회장이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민준은 그것도 부담스러워했지만 회장의 강권에 못 이겨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한민준은 공식적으로 회장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예전처럼 바다 꿈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꿈이었습니다. 두 개의 문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는 강서우라고 쓰여 있고 다른 하나는 한민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두 문 사이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와 마주 앉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한민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강서우로 살아야 하는지.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우야, 아니 민준아.
할머니는 두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넌 누가 되라고 정해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돼. 하지만 두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두 분 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말순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우린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어떤 이름을 쓰든 어디서 살든 우린 내 할머니야.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주는 혜경 할머니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회장은 놀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한민준답지 않아요. 할머니가 기억하는 그 아이가 아니에요.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들어. 내가 서너 살 때의 민준이랑 다른 건 당연해. 30년이 흘렀어. 사람은 변해.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든 넌 내 손자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나는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아. 그냥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민주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윤은채가 민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우 씨, 아니 민준 씨. 상담을 계속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왜요? 당신은 지금 정체성 통합 과정에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보장해요. 은채의 말에 민주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상담은 매주 진행되었습니다. 은채는 민준이 두 정체성을 통합하도록 도왔습니다. 강서우로서의 경험과 한민준으로서의 뿌리를 조화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두 이름을 모두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할머니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자장가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할머니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민준이 돌아섰을 때 두 할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두 할머니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민준은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한민준이었지만 친구들과 동료들은 여전히 서우라고 불렀습니다. 두 이름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준아, 재단 일을 배워볼 생각 없니? 민준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언젠가는 내가 이어받아야 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 민준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배우고 싶어요.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마. 천천히 하자. 민주는 다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셔틀버스 기사가 아니라 환자 지원 코디네이터로 일했습니다. 실종 노인이나 가족을 잃은 환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이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처럼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제 손자를 찾고 싶어요. 1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민준은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실종 아동센터에 연락하고 경찰에 문의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자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노인과 손자가 재회하는 장면을 보며 민주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런 기분이었겠죠? 회장이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를 찾았을 때 나도 이랬어. 민주는 자신의 일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여 병원에 가족 찾기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실종 노인, 실종 아동,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센터였습니다. 민준이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센터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가족이 제외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30년 만에 할머니를 찾은 남성, 이제는 다른 가족들을 돕다. 기사 제목이 그랬습니다. 민주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TV에서 손자의 인터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서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네. 혜경 회장도 같은 인터뷰를 봤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자랑스럽구나. 두 할머니는 각자의 집에서 같은 손자를 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두 할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일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결국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준과 혜경 회장의 설득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같이 살아요. 제가 매일 할머니 얼굴 보고 싶어요. 말순 할머니는 2층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아침마다 두 할머니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할머니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말순 씨, 이건 어때요? 좋네요, 혜경 씨.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며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민주는 두 할머니가 친해지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민주는 가족 찾기 센터 일에 몰두했습니다. 수십 명의 가족이 제외했습니다. 매번 제외 장면을 볼 때마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윤은채가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 이제 상담을 종료해도 될 것 같아요. 민주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네. 당신은 이제 두 정체성을 완전히 통합했어요. 더 이상 제 도움이 필요 없어요. 민주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해낸 거예요. 은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민주는 은채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두 할머니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할머니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제 완전히 괜찮아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두 할머니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저는 한민준이면서 강서후예요. 두 정체성 모두 제 거예요. 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두 분 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민주는 두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마지막으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너 살 때 살았던 방. 이제는 민준의 기억 속에 명확히 자리 잡은 방이었습니다. 토끼 인형을 들었습니다. 한쪽 귀가 떨어진 인형. 민주는 인형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 잘 자랐어요. 할머니들이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민주는 인형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바다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엄마가 자신을 살린 곳이었습니다. 3년 후 가족 찾기 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주는 전국 센터의 총괄 이사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가족이 제외했습니다. 민주는 강연을 다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저는 한민준이면서 강서후입니다. 두 이름 모두 소중합니다. 청중은 박수를 쳤습니다. 가족을 잃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처럼요. 어느 날 민주는 혜경 할머니와 함께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로비 구석에 낡은 피아노 앞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피아노 고치고 싶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치자. 피아노는 전문가의 손을 거쳐 복원되었습니다. 건반도 새로 갈고 조율도 다시 했습니다. 말라버린 조화 대신 싱싱한 꽃을 놓았습니다. 복원된 피아노 앞에서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첫 연주자였습니다. 민주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두 할머니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주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자장가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자장가였습니다. 도, 레, 미, 솔, 라. 멜로디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혜경 할머니가 다가와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민준이. 말순 할머니도 다가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서우야. 민주는 두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제 민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날 저녁 저택 거실에서 세 사람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밥과 국, 간단한 반찬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식사 후 민주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매일 저녁의 루틴이었습니다. 자장가를 연주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들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민주는 행복했습니다.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연주를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두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사랑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한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이런 하루가 이어질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들. 민주는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민주는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인형 같은 이야기였습니다.